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총선. 저는 이번 총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번 총선은 그동안 우리 정치판, 더 나아가 이 나라를 혼탁하게 만든 가짜 좌파들을 일거에 괴멸시킬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승부는 솔직히 말씀드려 이미 기울고 있습니다. 선거 40일 전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의 분위기는 벌써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원론은 아직까지는 견제론을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원론을 과거처럼 주눅들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직무수행 긍정평가도 이제 40% 정도 치솟고 부정평가는 50%를 조금 넘는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당 지지 상승 추세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 유세 현장의 가시비사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히는 한동훈 위원장이 7월 4일 총선을 앞두고 수원 재래시장에 가서 후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낙곰수 출신 주진우가 나타났다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고 자리를 떠나면서 벌어진 소동이 바로 이 가십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동 목골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장 주변은 한동훈이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위해서 등장을 하자 유튜버들과 한동훈을 보기 위한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주진우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유튜버들이 주진우를 향해 카메라를 돌려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상에 주진우는 유튜버들의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일부 유튜버 지지자들은 주진우를 향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렇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소란이 이어지자 결국 상가 건물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남성이 문을 열어 주진우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고 주진우는 상간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게 바로 소동의 전말입니다. 한동훈은 어제까지는 흠지로 불렸으나 이제는 분위기가 바뀐 수원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원 5개 의석을 민주당이 모두 이겼죠. 지난 대선에서도 수원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에서 모두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더 많이 득표했습니다. 그 뒤 지방선거에서도 수원은 민주당이 이겨 지금 수원시장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수원병의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죠. 그리고 수원정의 이수정 영입인사 이럽니다. 이런 분들을 공천했습니다. 수도권 선거 분위기는 이처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작년 말 총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양쪽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통령분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런데 솔직히 말해 김건희 리스크는 이재명의 리스크에 비하면 리스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법조계에서는 근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대장동인이 백현동인이 혹은 상방울 대북송금인이 하는 이 엄청난 범죄 혐의를 압도해 버리는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수도권 선거 분위기를 일순에 바꿔버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명 행사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공천파동입니다. 공천파동이 벌어지자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김건희 리스크니 혹은 디올백이니 하는 단어는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명 행사, 공천파동 같은 단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원로 정치학자 임혁백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곧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빠졌고 당 안팎에서는 사천이니 밀실이니 심지어 협잡이니 하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이재명은 선거 승리보다는 민주당을 이재명당, 명당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결정판은 바로 이틀 전 3월 6일 밤이었습니다. 언론이 신문 일면에 대문짝 많은 헤드라인으로
친문 비명 횡사의 밤 이렇게 쓴 대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주당이 6일 밤 발표한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에서 친문과 비명계 의원 대부분은 친명계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반면 대장동 변호사 등 친명은 대거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이상한 사자성어가 상징을 하던 공천 상황이 그대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수원정은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광원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에게 패했습니다. 박광원은 작년 9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때 원내대표였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에 그는 원내대표에서 스스로 물러났죠. 김준혁은 올해 1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을 쓴 친명입니다. 의원평가에서 하위 10%를 받은 비명계들은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하위 10%는 일단 30%를 감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승리하기가 힘이 들죠. 그 대부분이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성남 중원의 윤영찬은 지난번에 원칙과 상식 4인방에 속했는데 그대로 당에 잔류를 했다가 이번에 친명계 비례대표인 이수진에게 졌습니다. 이수진은 서대문갑에 출마를 하려다가 새가 불리해지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바로 그 이튿날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친문 핵심 중의 한 사람 노영민이 탈락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을에서도 바로 DJ맨이죠. DJ 비서 출신인 김한정이 그동안에 친문으로 불렸는데 친명계 김병주에게 졌습니다. 김한정은 하위 10%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선에 나섰지만 끝내 패퇴를 한 것입니다. 강북을의 박영진은 정봉주와 결선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날 경선 결과에서는 비명계 현역들이 친명계에게 패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친명계는 친문계를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문계는 모두 비명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7일 어젯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 민주당은 당원이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이 말을 한 곳은 김건희 리스크를 재점할 요량으로 7일 갔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에서입니다. 이재명이 웃으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유능하고 좋은 국회의원들께서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경쟁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타락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한다. 하위 10% 30% 감산을 받으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 그러면서 공천 갈등이 불거진 조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갈등이니 내용이니 무슨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다. 이재명이 세상에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느냐 하면서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공천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아픔을 마치 심각한 분열, 내홍, 갈등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경선 과정을 보시면 민주당 공천이 시스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제가 웃음이 좀 터졌습니다. 시스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라고요. 글쎄 민주당이 제가 생각하는 정당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 말에는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은 민주당 주류였던 DJ,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무력화됐다면서 공천 칼자루로 민주당은 명당으로 완성됐다고 썼습니다. 이 명당은 문자 그대로 이재명 당을 뜻하는 당입니다. 친문학살 비명 전멸로 불리는 피의 수요일 경선 파동이 일어났다며 총선을 한 달이 앞두고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친명은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국민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당의 주인이 바로 우리 친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종석부터 김한정까지 불투명한 부분이 제거됐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이번 공천 결과를 이재명 사당화의 완성으로 규정합니다. 당내에서는 친문계 핵심인 임종석이 컷오프 되는데도 당에 잔류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한풀 꺾인 계파 대립이 재차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수에 탈당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두 명은 탈당하겠죠. 어쨌든 친문계 인사 공천 학살이 현실화되면서 언론은 일제히 문심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문재인의 마음은 어떤가? 그런데 문재인은 컷오프에 반발해서 탈당한 의원들을 통해 기껏 안타깝다는 입장을 드러냈을 뿐 여전히 공천 파동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친민계는 임종석에게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해서 명문 갈등의 파장을 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철희 전 의원을 통해서 에드블론이 띄어졌죠. 그리고 김성환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나두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종석이 비록 출마를 못해도 윤석열 검사 독재 심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이 열려야 한다.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 글쎄요, 임종석이 그 선대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일까요? 그 임종석을 탈당하지 못하도록 주지 않겠다 이렇게 소문이 난 문재인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 와중에 문재인이 7일 민주당 후보와 양산의 미나리밭에 간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바로 전날이 친문 비명 행사의 밤 직후에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그게 하필 미나리밭입니다. 정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언론은 민주당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썼습니다. 다만 최근 양산을 방문한 홍영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탈당을 하면서 대체 문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임종석은 잔류를 하고 홍영표는 탈당을 했다. 과연 문심은 무엇인가? 문재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4년 양산 원동 미나리 축제는 4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라며 메시지를 떨었습니다. 농가 소득에 큰 힘이 된다고 하니 봄 내음 가득한 미나리 드시러 오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매화와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은 덤입니다. 제가 미나리 비빔밥을 무척 좋아합니다만 정말 문재인이 권하는 그곳까지 가서 미나리를 먹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진에는 양산갑의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재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올리기 바로 하루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광훈, 노영민 등 친문이 경선에서 줄줄이 아니 모조리 패하는 비명 행사의 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편 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스팔트 우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강경 우파라고도 그러고 누구는 태극기 부대라고도 합니다. 과연 그런 부대들이 따로 있었던 겁니까? 6일까지 발표된 공천에서 대전 서울에 출마했던 김소연 변호사, 이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천 연수원의 민경욱 전 의원, 두 사람 모두 경선 전에 컷오프 됐습니다. 두 사람은 4년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일 때 이 김종인이 이 두 사람이 은행 문제를 걸어서 당협위원장직을 나란히 박탈했습니다. 당시 김소연은 2020년 프랭카드로 게시를 했던 달림은 영창으로 바로 그 현수막이, 그리고 민경욱은 국내에서 벌였던 부정선거 탄핵하는 운동이 문제로 지목이 됐습니다. 글쎄요, 그 둘 다 과연 당협위원장을 뺏을 만한 사안이었습니까?
다수가 눈살을 찌푸릴 극단적 은행은 가차없는 감점 요소라는 게 공관위의 설명입니다. 과연 이 설명으로 충분한 해명이 되는 것입니까? 정용환 공관위원장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을 공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공천 신청자 중에 유일하게 컷오프된 분이 있죠. 바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입니다. 그분은 과거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보상 요구를 밀린 화대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공천 기류가 한동훈의 선거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때 상식 있는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고 4일 영등포 갑의 김영주 입당식에서 상식의 정신이라고 김영주를 추켜 세운 바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이 과연 상식을 벗어난 공격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한 우리 보수 전체를 아주 웃도록 해준 재치 있는 패러디였습니까? 한동훈은 2월 14일 전 당원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최근 공천 확정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현을 주의하시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림을 영창으로 이 슬로건이 실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위원장은 보수의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걸 지금 검찰이 재수사 중이죠. 서울 고검의 결정 때문입니다. 검찰이 7일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부 최대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커녕 임종석도 조국도 검찰은 피고인석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종석, 조국 등 재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무려 8개의 부서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치로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야당 후보이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수사 혐의 외에도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민주당 내 경쟁 후보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주지 않친 후보 매수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에 임종석, 조국 그리고 이광실 전 민정비서관도 수사를 했지만 2021년 4월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와대의 비협조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의 수사팀에 대한 학살 인사 등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당시 검찰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 말은 인구의 회자되는 말입니다.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차라리 권력이 굴복했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않겠습니까? 비서실장이 개입하지 않고, 아니 엄격히 말해서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고 비서실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청와대 8개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분류법 행위에 가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청와대 8개 부서가 분류법 행위에 가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그리고 그런 일을 문재인이 승낙을 받지 않고, 즉 사전 사후 보고 없이 집행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검은 1심 선고 2달 뒤인 지난 1월에 임종석, 조국, 이광철 등 세 사람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후보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수사의 끝은 어딜까요? 문재인까지 갈까요? 가야만 나는 정의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고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6살입니다.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떠난 지 9년 만입니다. 손 여사는 여의자대학교에서 약학을 전공했는데 3학년이던 1951년에 동갑내기인 김영삼과 결혼했습니다. 청년 김영삼이 장택상 국회 부의장 비서관으로 막 정계에 입문을 한 때였습니다. 손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가장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은 물론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잡음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게 국민을 참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